안녕하세요. 지미의 공부방 지미입니다. 오늘부터는 CS231N이라는 강의를 한 장 한 장 따라가면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CS231N 우리가 보고 있는 이 CS23 다시 지우고 CS231N이라는 강의는 딥러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아마도 처음부터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지금까지도 스탠포드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메인 튜터는 페이페이리라는 비전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걸 이렇게 새롭게 지미의 공부방 컨텐츠로 들고 온 이유는 최근 사내에서 CS231N을 가지고 이제 동료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딥러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잘 나와 있는 이 컨텐츠가 영어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어, 좀 어렵게 다가온다 이런 평들이 많아서 그러면 부디 사내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딥러닝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라는 장벽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쉽게 딥러닝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매 공부방 컨텐츠로 들고 오게 됐습니다. CS231N 강의는 제가 아까 인트로 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컴퓨터 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지난 50년 혹은 지난 60년, 100년 전만 해도 사실 그렇게 많은 어떤 신호를 접할 수 있는, 신호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센서들은 지금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었겠죠. 근데 현재 지금 2020년, 그리고 이 강의가 지금 진행됐을 때는 2017년, 이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드론에 붙어 있는 이런 카메라들, 아니면 뭐 고프로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아이폰, 그리고 뭐 심지어 화성에 가 있는 이런 로봇들까지 정말 다양한 센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그 센서의 양 자체가, 순수 양 자체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만큼 더 많은 스토리지가 필요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딥러닝이나 아니면 분석해 볼 수 있는 데이터도 정말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빅데이터의 시대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하실 것 같은 부분이, 왜 2017년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CS231 강의는 2020년,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유튜브 강의는 2017년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이 지미의 공부방 자료를 보시고 내가 영어로 한번 들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도 충분히 유튜브에서 원래 페이베리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걸 고려해서 2017년 자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센서들이 존재하고 이렇게 많은 비전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017년 당시에 CS231N 자체를 가르치던 뭐 TA라던가 교수님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이 교수진은 이런 백그라운드들을 가졌다고 해요. 뭐 biology, physics, engineering,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and psychology,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백그라운드들이 사실은 컴퓨터 비전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는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고, 최근에 이제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쪽이 뜨기 전에는 오히려 컴퓨터 비전 쪽이 좀 더 핫한 분야였다가, 지금은 워낙 NLP 쪽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조금 관심은 최근에는 NLP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 제조 분야라던가 뭐 다양한 분야들에서 컴퓨터 비전은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컴퓨터 비전에 대한 간단한 히스토리,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CS231N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간단히 설명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역사로 돌아가 보면 사실 우리는 지금 눈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근데 예전에는 눈이 없는 생명체가 있는 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보다 더 전에는 생명체가 없던 시절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evolution's Big Bang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생명체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가 옛날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543 million years 전에 이런 evolution's Big Bang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교과서 같은데 많이 보던 이런 뭐 삼육충까지 생겼죠. 뭐 이런 생명체들이 대단히 많이 생겨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죠. 생명체에. 그래서 이제 눈이 어떻게 발전되기 시작했을까 뭐 이런 접근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이 우리한테 눈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 있는 어떤 물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카메라에 대한 접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옛날에 1545년 그리고 모든 웬만한 발명에 다 나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16세기 그리고 뭐 그 뒤에 18세기까지 다양한 카메라에 대한 접근들이 시작됩니다. 일종의 인공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인공 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눈이 어떤 광원을 받아들여서 실제 이게 뭐 컴퓨터라는 물체다, 이게 뭐 아이패드라는 물체다라고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일종의 카메라로도 그런 걸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휴벨 앤 위소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1959년에 조금은 잔인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의 뇌에다가 이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기 신호를 탐지해낼 수 있는 이 극들을 꽂아 놓고 다양한 빛의 방향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로로 있는 이런 빛을 보여줬을 때는 이 부분이 반응을 하고 뭐 이렇게 누워 있는 광원을 보여줬을 때는 뭐 뇌의 이쪽이 반응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갔던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 동물의 뇌라는 것은 어떻게 빛을 인식하고 어떻게 물체를 인식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 뒤에 또 1963년도에 레리 로버츠라는 사람이 블록 월드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어떤 물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걸 이렇게 테두리만 빼내고 그리고 이걸 또 점으로 이렇게 빛의 특징을 뽑아내는 뭐 이런 가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런 논문들에 대해서 다 읽어봤던 건 아니라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이런 접근들은 결국 우리 사람 혹은 동물 그리고 어떤 이런 광원을 받아들여서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그런 행위들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될까에 대한 가설을 내고 뭔가 실험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썸머 프로젝트, 썸머 비전 프로젝트라는 뭐 예전에 나왔던 프로젝트인가 봐요. 그래서 MIT에서 뭐 진행됐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마라는 사람이 비전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그 앞서 보셨던 요 비전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마라는 사람이 하나의 이미지를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라는 또 가설을 세운 거죠. 어떤 프로세스를 제시를 한 건데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먼저 엣지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런 약간 뎁스라던가 이런 표면의 이런 특징들을 분리시켜 가지고 뭐 to and help the sketch라는 표현으로 뭐 이렇게 분리를 해낸 다음에 이제 3D 모델링이 이루어진다라는 프로세스를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스탠퍼드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어쩌면 지금 보면 이 어떤 사람이라는 물체를 인식할 때 이렇게 인식한다는 게 솔직히 너무 좀 우스꽝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때는 이 시각 비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이런 실린더 형태로 사람을 인식할 때 이렇게 분리해서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관절 끝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가지고 약간 픽토리얼 스트럭처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는 지난 몇십 년간 컴퓨터 비전 혹은 이제 이 인간의 시각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전이라는 자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니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히스토리라서요. 뭐 크게 이걸 왜 이렇게 깊게 안 다루지? 라는 거에 있어서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동전을 인식할 때 이렇게 엣지를 통해 가지고 또 인식할 수 있다라는 그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같은 방식처럼 이렇게 주변 픽셀들을 이렇게 어쩌면 뭉개 가지고 이렇게 어, 주변하고 어떤 물체를 분리해 나가는 뭐 이런 논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01년에 이제 이렇게 얼굴 인식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내놓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어쩌면 체리 피킹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얼굴을 그린박스로 대단히 잘 묶고 있다는 걸, 잘 탐지를 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최근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물체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톱 사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우리가 스탑 사인을 정면에서 볼 수도 있고 왼쪽에서 볼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스탑 사인과 이 1번 스탑 사인과 2번 스탑 사인이 같다는 걸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 엣지 포인트들을 다 연결을 시킨 거죠. 어쩌면 피처들을 다 하나하나 다 연결을 시켜서 오브젝트 객체 인식을 진행을 했다.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을 진행을 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스페이셜 피라미드 매칭이라는 건데 아마 뭐 저도 이 논문을 뭐 읽어본 게 아니지만 어떤 그림 속에 녹여져 있는 이 사진 속에 녹여져 있는 어떤 뎁스 정보라던가 아니면 픽셀 정보들을 이렇게 어떤 파동의 형태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걸 이 이미지의 피처다, 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어떤 특성이다라고 활용해서 그 뒤에 뭐 분류를 한다거나 물체를 인식한다거나 그런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그 Histogram of Gradients라는 또 연구는 이 하나의 사진에서 이런 그레디언트들을 어떤 포즈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기는 얼굴이 좀 이렇게 꺾여져 있고 팔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그레디언트들을 모아가지고 이 그 오리엔테이션 간 어쩌면 이 스택된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걸 하나의 피처로 사용하겠다라는 접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조금 더 최근으로 왔죠. 2006년에서 2012년으로 오면서 이제 파스칼 VOC라는 데이터셋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미지 비전 문제에 대한 접근이 앞에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죠. 그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설만 제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요런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고 요걸 잘 풀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세계 석학들이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게 어떤 챌린지를 열면 좋지 않을까라는 식의 접근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 VUC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약 20개, 약 20개가 아니죠. 그냥 20개의 어떤 카테고리, 클래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걸 얼마나 잘 분류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2016년에는 거의 한 15%도 안 되는 것 같죠? 한 15% 정도 되던 게 지금 2015년으로 오면 한 40% 정도까지 되는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마도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미지넷이라는 챌린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지넷은 22,000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14밀리언이면 한 140만 장 정도의 이미지가 존재하는 이런 데이터셋이고요. 그 데이터셋에 기반해가지고 이미지넷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100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전체 이미지는 이제 한 150만 장 정도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분류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겨루는 대결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시작을 했었나봐요. 저도 정확하게 이 챌린지가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에 시작했을 때는 에러 레이트가 한 28% 정도까지 됐어요. 적어도 한 72%는 틀린다는 거죠. 그리고 2011년에도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뭐 크게 막 좋아진 건 아니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어쩌면 엄청난 포인트인데 이 2011년에서 12년으로 넘어오면서 거의 한 9% 가까운 성능 개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6%까지 LH가 떨어졌고요. 이때 등장했던 게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알렉스넷이라는 모델이고요. 그 뒤에 이제 또 2013년으로 오면서 또 LH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VGG넷이 나오고 그러면서 구글넷, 레즈넷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휴먼 같은 경우에 이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휴먼이라는 건 스탠포드 대학생 한 명을 앉혀놓고 다 분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사람이 계속해서 그걸 보다 보면 실수라는 걸 하잖아요. 그 실수할 확률이 한 인간이 보통 한 5% 정도 되더라. 그러면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레즈넷은 2015년에 나온 이 모델은 적어도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가 된 거죠. 이제 사람을 넘어서는 그런
모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비전, 컴퓨터 비전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아봤고요. 오늘 강의의 두 번째는 이제 CS231N, 우리가 앞으로 다뤄볼 CS231N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 어쩌면 컴퓨터 비전의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주로 다룬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예시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레코그니션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정말 많은 사실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다시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거의 세부 분야로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던가 이미지 캡셔닝이란 이제 사진을 보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길 바라는 거죠, 컴퓨터가. 그래서 뭐 이미지 오브젝트 디텍션, 뭐 액션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캡셔닝, 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라는 게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처음에 딥러닝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이제 컴퓨터 비전 레코그니션의 이미지 레코그니션에 가장 많이 쓰이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는 CNN이라는 모델을 배워볼 겁니다. 이게 사실상 이 강의의 주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서 앞서 봤던 이제 이미지넷이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는가를 보면 예전에 2010년 정도만 해도 앞에서 봤던 접근이 더 많았어요. 어떤 피처 베이스드로 이 사자라는 이미지에서 앞에서 봤던 그런 호그라던가 뭐 LBP라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사진을 표현하는 어떤 피처 벡터를 뽑아내는 거죠. 피처 벡터를 뽑아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SVM이라는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어떤 알고리즘, 사람이 개발한 알고리즘 혹은 사람의 어떤 휴리스틱을 이용해서 피처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서 이게 사자야, 이게 호랑이야 이런 분류를 하게 만드는 게 기존 2010년, 2011년까지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지금은 슈퍼비전이라는 말보다는 알렉스넷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이 알렉스넷이 나오게 되면서 약간 판도가 바뀌어요. 이때부터 이제 뉴럴넷을 활용한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러면서 앞에서 진행했던 요런 이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을 어쩌면 딥러닝 모델이 다 해주겠다라는 접근인 거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부터 시작을 했겠죠. 처음에는 왜 이걸 사람이 다 혼자 하고 있지? 왜 사람이 전부 다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뉴럴넷으로 전부 다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해보니까 잘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거의 9% 정도의 성능 게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알렉시넷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구글넷, 그 다음에 옥스퍼드 VGG 그룹에서 만든 VGG 뭐 16, 뭐 VGG 뭐 19, 뭐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이 모델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나온 레즈넷까지 해서 이렇게 컴퓨터 비전에 활용되는 모델들이 꾸준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요 앞에서 설명했던 요 모델들은 대부분 CNN 베이스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 강의의 코어 모델 중에 하나인 CNN 모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CNN이 하루아침에 이제 뚝딱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접근들이 시작되었나 하면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오래된다는 느낌은 안 드는 연도인 1998년도에 사실 이 얀 르쿤, 딥러닝의 3대 대부 중에 또 한 명이죠. 이분이 사실 이분보다 더 전에 이 CNN (Convolutional Neural Net이라는 개념은 있긴 했었는데, 이분이 이미 CNN의 완전 기초는 한번 구성을 했던 거죠. 1998년도에. 그래서 K라는 이미지를 보고 컨볼루션을 한번 태우고 서브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로 덴스한 레이어를 태운 다음에 아웃풋을 내는 이런 형태의 가장 지금 보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컨볼루션 뉴럴넷을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 이름을 보통 양 르쿤의 이름을 따서 이제 르넷, 아마 이거는 르넷 5라는 모델일 텐데 이런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 당시에 컴퓨팅 파워가 어땠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트랜지스터는 펜티엄 2,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펜티엄 2라는 이제 프로세서의 트랜지스터의 개수는 뭐 10의 6승계 정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사용했던 데이터셋은 10의 7승짜리
어떤 픽셀로 10의 7승계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이제 분류하는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뭐가 가장 달라졌느냐? 왜 이때 요 정도밖에 요 정도 크기의 모델밖에 못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는 이렇게 깊은 모델을 쌓을 수 있었을까?는 달라진 거는 사실상 요 부분들이죠. 사실상 요게 핵심인 거죠. 트랜지스터 개수가 1000배가 증가했죠. 10의 3승배가 증가를 했고, GPU가 등장하게 되면서 연산들을 분리해서 다양한 코어들의 분리를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뉴럴넷을 크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미지넷은 10의 13승계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셋인데 이 정도의 큰 데이터도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여기는 랩탑이고 여기는 벽이고 여기는 데스크고 여기는 글래스고 여기는 와이어다, 뭐 이렇게 분리내는 이런 세그멘테이션 문제도 풀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객체들, 뭐 카, 차일드, 라이센스 플레이트, 이런 객체들 간의 관계도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이미지 캡셔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 이미지가 담고 있는 시멘틱한 그런 정보들을 텍스트로 변환해내는 그런 모델들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분은 이제 오바마시죠. 오바마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고 우리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단히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하라고 해야 될까요? 아랫사람이 이렇게 몸무게를 재고 있는데 발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몸무게를 더 나오게 하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 웃고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이분은 친근한 대통령이고 되게 사람들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유머러스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컴퓨터가 보기에는 어쩌면 모두가 얘를 왕따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컴퓨터 비전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이 하나의 사진으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한테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맨 처음 제가 설명드릴 때 원래 눈이 없던, 시각이 없던 생명체에서 시각이 생기는 생명체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차이점이 생기는 건 사실 어쩌면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이 없는 생명체들만 이제 바다에 둥둥 떠다닐 때는 내가 입을 벌리고 둥둥 떠다니고 있으면 그냥 내 먹이가 입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포식자 입장에서도 뭔가를 할 수 없었고 가만히 있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잡혀먹는 동물들도, 뭐 잡혀먹히는 생명체들도 아마 떠다니다가 운 없으면 잡아먹히고 아니면 잘 살고 이런 형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수동적인 그런 형태였겠죠. 근데 눈이 포식자든 그 다음에 잡아먹히는 동물이든 눈이 달리면서 이제 삶이 조금 더 프로액티브하게 바뀌게 된 거예요. 좀 더 능동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포식자는 좀 더 열심히 잡으러 돌아다니고 이제 도망친 동물들은 좀 더 열심히 미리 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전이라는 것 자체는 생명체한테 있어서도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줬는데, 컴퓨터 비전, 어쩌면 우리의 그 시각, 우리의 비전을 흉내낸 컴퓨터 비전도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고 어쩌면 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 좀 더 챙겨줄 수 있다, 이런 접근에서 컴퓨터 비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요 사진 자체에는, 요 슬라이드 자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나오면서 이 컴퓨터 비전의 역할은 대단히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CS231에는 요런 강의진들, 요런 인스트럭터하고 뭐 요런 TA들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사실상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인트로였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CS231에는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제 어쩌면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은 이상하지만 좀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한국어로 이제 설명을 꾸준히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이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아마 영상 상세 페이지에다가 제가 어떤 링크를 보고 공부하면 좋은지 그런 레퍼런스도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S231N 페이지를 제가 같이 올려드릴 텐데 그 페이지에 가시면 과제들도 있고요. 같이 보면 좋을 이제 레퍼런스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요런 자료들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꾸준히 따라오신다면 아마 어쩌면 누구나 다 들었다고 하지만 나는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요 CS231N 강의를 여러분들도 좀 더 쉽게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인트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메 공부방의 심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